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네,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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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앙님하고 조 과장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각자 간단하게 소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중앙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보는 인사 이야기 책쓴 이중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적절했어요. 네, 그리고 네, 조 과장님. 네, 박 박사를 빼고 저 자리에 앉으려고 돌아온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돌아오려고 하면 주차장으로 돌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발음이 안 돼. 좋지 않아요. 아, 발음이 일단 진급 안 되고, 네, 진급 안 됩니다. 진거 안 돼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차장 이렇게. 알았어. 왜? 왜요? 뭐랑 비슷하지? 전혀 인식 못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 봐주세요.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눔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월 15일에 1만원 후원해주시는 운누나27님, 팟빵으로 1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면 저희 팟빵하고 유튜브 공지사항 그리고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멤버 근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네, 중앙님과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나눠야 되니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중앙님을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던 게, 네, 제가 사실 중앙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중앙님이 쓰신 책 때문이었어요. 데이터로 보는 인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고요. 이게 이제 HR 분야의 여러 가지 분석 방법론들을 R을 이용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아주 꿀 같은 책입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중앙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조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또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 과장을 통해서 제가 출연을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막간 홍보인데요. 이 책은 그 HR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단은 분석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 좀 따라 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됐고요. 추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상관에 대한 거, 회계 분석, 이런 기타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워낙 핫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그냥 뭐 쓰게 됐습니다. 공저하는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공저한 스티븐 김, 제 한 30년 넘는 친구인데 둘이 이제 관심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공저해서 쓰게 됐습니다. 같이 쓰신 분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야에 계신 건가요? 지금 통계학 교수이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통계학 교수로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 쪽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이 책은 이제 HR 분야의 전문가하고 통계학 방법론 전문가가 함께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하필 R을 이용하셨는지.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인기 많은 뭐 파워 BI나 태블로 같은 툴을 쓸 수도 있잖아요. 엑셀을 쓸 수도 있을 테고.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아, 왜 하필이면 R을 이용해서 이런 책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겨워 진짜. 지겹죠? 지겨운 거 맞는 거죠? 오랜만에 듣는데도 지겹냐. 진짜.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툴도 있지만 R이 가장 사회과학 분야에서 분석에는 적절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R을 쓴 것도 있고 갖고 있는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저희 스티븐하고 많이 소통했던 툴이 또 R이기 때문에 R로 해당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럼 중앙님 지금 업무하실 때 R을 활용하세요? 분석 업무하실 때? 최근에는 파이썬으로 많이 돌아왔고요. 아니 근데 책은 R로 쓰시는 겁니까?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이제 공부하실 때는 R을 많이 쓰셨던 거고. 네, R을 많이 썼고 사실은 영훈님 책이 너무 진짜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책이 있어서 R로 가면 상대가 안 될 것 같다 표현해야 되나요? 너무 좋은 책을 이미 써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프랙티컬하게 애드밸류 할 만한 게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진짜로. 그것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파이썬. 네, 알겠습니다. 저 한마디를 들으려고. 아니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승전 글로 가? 네. 그 사실 저도 파이썬 쪽으로 가고 있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분석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중앙님이 업무하시면서 주요하게 쓰는 기술들 중에서 초보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을 아마도 선정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분석 기술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주로 그 이제 두 가지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썼을 때 좀 좋은 효과를 큰 효과를 봐서 사람들한테 이걸 좀 써보라고 권해주고 싶으신 그런 분석 기법이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우선은 가장 많이 쓰고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려고 했던 거는 다 아시는 회귀 분석, 리그레션에 대한 거고요. 뭐냐면 스티븐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머신러닝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지만 회귀 분석에 대한 이해만 잘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회귀 분석들을 좀 강조해서 뒷부분에서 더 쓰기도 했고요. 분석 이제 가이드에는 아직은 안 넣었지만 토픽 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최근에는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픽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사례로 넣은 게 있어서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 어떻게 다루는지 이게 좀 회사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는 여전히 회귀 분석이고 중앙님 맞습니다. 생각하시기에도 일단 회귀 분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마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회귀 분석 얘기가 우리가 워낙 많이 해서 기초적으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인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HR 분야에서는 어떤 데이터로 어떤 모델링 하실 때 회귀 분석 모델을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나요? 대표적으로는 예측에 대한 문제들, 가령 예를 들면 미래 성과, 어떤 사람들 성과를 잘 낼 것인가에 대한 특정 변수들을 넣고 회귀 분석으로 쓰기도 많이 하고요. 워낙 좀 다양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회귀가 어떤 특정한 모델링에만 국한된 건 아니니까 문제에. 그래서 광범위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적성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입사할 때 인적성 검사를 보는 신입사원들의 성격과 지능, 커그니티브 어빌리티에 대한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3년 후에 성과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분석들을 할 때 회귀를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뭔가 가설이 있을 때 이게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할 때 일단 회귀 분석 모형을 쓰시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설도 있고 예측 문제도 있고 이제 요 얘기도 상당히 길겠지만 일단 가설을 검증할 때도 쓰기도 쓰고요. 어떤 예측 모델링을 할 때도 쓰고 두 가지로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항상 궁금했던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인적성 검사에 열심히 응하는 이유는 아마도 실제로 인적성으로 나온 그런 지표들이 실제 직무의 성과를 예측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해보시는 걸 테고,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예측 효과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명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죠. 알스케어를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정도의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제한점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R스퀘어랑 예측력은 좀 별개로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거는 제가 쭉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그, 예측에 대한 문제로 요거를 이제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 제가 썼었던 예측 변인들, 프리딕터들은 성격 6개와 지능 4가지 요소로 봤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실성, 개방성, 심리적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 6가지와 언어 능력, 추론 능력, 공간 능력, 지각력 등등에 대한 지능 10가지를 가지고 3년 후의 성과를 예측을 하는 걸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10가지 모델을 다 넣고 예측했을 때보다 4가지 프리딕트를 써고 예측했을 때가 예측력이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4가지 그럼 예측하는 프리딕터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추론력하고 언어 능력, 인지 능력에서 2가지가 뽑혔고, 성격에서는 agreeableness라고 해서 호감성과 성취지향성 2가지가 뽑혀서 4가지를 가지고만 예측했을 때가 성과를 한 64% 정도 예측한다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한 토론을 할 수가 있죠. 64%를 쓸만한 거냐부터 여러 가지, 사실 요 얘기를 하려면 그 인적성 검사에 들어갔던 샘플이 바이어스가 있다, 그리고 레인지 리스트럭션이라는 문제도 있고 되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다 잘라내고 한 4가지 요인들이 64% 정도 예측한다,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64%라는 건 이제 R스퀘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0.6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0.6, 64%가 예측력에서 보는 지표들 중에 제가 좀 헷갈리네요. R스퀘어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김 팀장이 얘기할 때도 약간 그거를 섞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섞어서 얘기한 게 맞나 싶어갖고 질문 드린 건데, R스퀘어라는 건 뭐 한글로 굳이 해석해서 얘기해보면 설명력 정도의 뉘앙스의 단어고 지표고, 예측력 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측 정확도라는 걸 평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네, accuracy 기준으로 64%를 저희가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냥 트레이닝 세트랑 테스트 세트 구분했을 때 예측력이 accuracy 기준으로 64%가 나왔었고, 아, 그러면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분리해주는 그런 모형이었던 건가요? 예, 맞아요. 아, 그러니까 타겟 변수가 바이너리였던 거군요. 바이너리보다는 캐테고리컬하게 S, A, B, C, D로 구분을 했고요. 등급이 있는. 네, 등급으로, 아. 서수형으로 이렇게 해서, 예측했었습니다. 하긴 이제 보통 회사에서 이제 고가를 그렇게 등급으로 받게 되니까 그거를 맞습니다. 예측하게 됐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인적성 검사에 있는 모든 요인을 다 넣었을 때보다 그중에 일부만 넣었을 때 오히려 더 예측력이 높았다.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직관이랑 좀 다른 거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알고 있기로는 성격 6가지 그리고 지능 4가지가 다 성과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프리딕터였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리케이션으로 가져갔던 거는, 첫 번째로는 회사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채용에서 10가지를 쓸 거냐 4가지를 쓸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자원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대한 의사결정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4가지만 썼을 때 조직에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저희 판단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뽑혀 나왔던 요인들 4가지가 호감성과 성취 지향성 그리고 언어력과 추론력이 회사에서 주어진 문제들을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풀어갈 때의 좀 특징적인 변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퍼스널한 성격과 인터퍼스널한 성격 요인들, 지능 요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4가지만으로 프리딕터들을 표현해도 10가지 다 안 써도 되겠구나, 이런 좀 결론을 냈었던 분석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인적성 검사를 또 수행할 때 선발 과정에서 그때는 그러면 요인을 좀 줄인다든가 이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했고요. 보고를 해서 그래요? 그 4가지의 웨이트를 더 주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했었고, 10가지를 다 쓰는 것들을 아무래도 좀 선언하죠. 왜냐면 이게
사실 유저 입장과 어플리컨트들, 지원자 입장이 있는데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테스트를 보는 거 훨씬 더 선호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더 내가 우리나라 되게 고유한 특성인데 우리나라 구직자들은 대학생활 짧게는 4년, 6년 동안을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했었던 본인들의 뭐 지능과 성격과 면접과 기타 프로세스가 되게 짧게 끝나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AI 아. 능력과 성격과도 굉장히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길게 보는 거 그래서 뭐 예전에 보시면 구글에서 10단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거랑도 관련이 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 시간이 1시간을 채워야 된다. 약간 이런 맥락의 것들도 비슷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인터뷰에 대한 시간과 성과를 예측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인터뷰를 아니요. 조금 전에 지원자가 나 이거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써서 뭐 평가를 받았구나라는 느낌을 주는데 네. 아마 인터뷰 시간도 너무 짧게 끝나면 맞아요. 정확해요. 맞아요. 그쵸. 만났는데 뭐 5분 만에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뭐 장난쳐 이거 가지고 난 어떻게 평가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길 원한다. 근데 면접관 쪽에서는 들어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합니다. 보통 오래되신 분들은. 네, 걷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하는. 아까 인사 선발 검사에 쓰인다고 하는 그 10가지 요인들은 어디에서 온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듣기에는 성격 검사 뭐 보통 빅5에서 가져온 것들 하고 그럼 지능 검사에 있는 요인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예전부터 많이 쓰던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최근에는 좀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빅5에다가 호건이라는 검사에서 성취 지향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빅5 플러스 성취 지향성을 성격으로 봤고요. 지능은 전통적으로 쓰는 4가지. 물론 이제 문과와 이과가 좀 다르지만 그 4가지 구성 요소로 지능을 측정하는 데 썼었습니다. 너무 크리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저 질문이 좀 저어되긴 하는데 아닙니다. 아까 계속 제가 구분하려고 노력했던 포인트에서 언급을 조금 드리면 모델의 선택을 그 애큐러시로 잡으신 것도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설명력으로 선택할 법한 그 전통적인 연구 설계에 가까운 과정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여러 각각의 그 변수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 애큐러시가 높은 애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떤 변수들이 직접 설명력을 높게 가져가는 것으로 모델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변수를 많이 넣을수록 R스퀘어 값이 올라갈 테니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택을 안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 이해한 게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걸 예측 문제로 좀 치환을 해서 어떠한 프리딕터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찾으려고 했던 가장 효율적인 프리딕터의 사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갖고 있었던 거는 스티븐과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맥락을 좀 설명드리면 도움이 되실 텐데 코비드-19 시대에 회사의 구성원들과 이 테스트 테이커들, 구직자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채용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10개가 가장 잘 예측력이 높을까라는 문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해했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근데 사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인재라고 생각하면 또 과거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과거 데이터 성격과 지능, 그리고 성과는 3년 후 거를 썼기 때문에 코로나에 필요한 인재를 보기보다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채용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프로세스 관점에서. 네. 저는 그 Y 값이 아마 지금 현대 시대에
프로젝트 성과들이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네네. 좋은 포인트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는 고려 못 해봤는데 저희가 전통적으로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성과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구해서 아, 좀 예측력을 보려고 했던 거라 박 박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 같아요. 맥락이 더 맞고.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지금 타겟 변수로 삼으셨던 게 3년 후 성과였잖아요. 3년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그럼 왜 하필 3년인가요? 당장 뭐 1년 후를 볼 수도 있겠고 좀 5년 후를 볼 수도 있겠는데 3년을 선택하신 데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저희 뭐 박부사님이나 김 팀장이나 공감하시는 대로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차 때는 대부분 평균 고가를 많이 준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과 데이터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거 믿을만해? 이거 어차피 다 뭐 예를 들면 이 조직에 다음 연도에 승진할 사람 있으면 다 고가 몰아줬을 거고 이런 조직 맥락이 한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이어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입사 후 3년 후에 성과를 좀 보이는 게 가장 맥센스 하지 않을까 이런 가정하에서 3년 후 성과를 썼었습니다. 혹시 그 맥락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년이란 기간은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신입사원이 상대평가 제도에서는 좋은 고과를 1, 2년 차까지는 바뀌기 힘들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1년 차, 2년 차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탁월한 성과를 낸다면 S를 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는 않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그 대전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볼 때 이제 절대평가가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S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조 차장님, 조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사실 평가 결과는 항상 급여, 컴펜세이션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근데 조직에서 컴펜세이션은 절대평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원들 리소스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사실 앞에서만 보이는 인디케이터들이고 뒤로 가면은 또 자원 배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절대평가도 지금 트렌드를 보면 결국 분포가 상대평가 분포처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약간 조직들마다 그게 좀 약간 좀 다르게 인식하고 구성원들은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절대평가다 다 S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 뭐 S사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에서 이제 평가 제도에 대한 다시 개선을 하고 있는 거고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첨언드리면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대평가 때는 S, A가 뭐 많아야 10% 20%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SA 받으면 피자를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는 절대평가니까 전부 다 S 주면 옛날보다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어차피 그 성과급이나 이런 어떤 인센티브 재원은 제한이 되어 있고 많이 고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개인이 가져가는 포션은 점점 줄어들어서 평가로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성과급 받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게 최근에 조직들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원들과 절대평가라고 했는데 왜 점수 이렇게 줘라고 하는 이슈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HR에서는 그게 지금 최고 또 고민 중에 하나죠. 하이 퍼포머들을 못 잡습니다. 이 구조로는. 그렇죠. 그래서 리텐션 보너스 같은 게 또 따로 있던지 맞아요. 아니면 이제 뭐 몰래 리더들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재원이 있던지 그런 식으로 해결하곤 하는데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어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종속 변수가 어쨌든 이제 성과잖아요. 직무에서 얼마나 성과를 보였는가. 그러면 일단은 이 지표 자체가 신뢰도가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큐러시가 높게 나와도 만약에 이 성과를 평가한 방법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하면 뭐 다른 모든 분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더 좋게 만들 방법이 있는 건가? 어렵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한계점으로 알고 있고요. SABCD 그 성과가 진짜 그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늘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던 다른 방법이 뭐냐면 최근에 아마 삼성에서도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한 3년 전에 성과 데이터 신뢰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각 팀마다 프리 에이전트 제도, FA 제도처럼 팀장들한테 네가 팀원들이 10명이 있으면 한 명을 FA 제도로 묶을 사람, 보호 선수로 할 사람, 유지할 사람들 등급을 매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역으로 추적해갖고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나왔을 때는 소위 말하면 신뢰도,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았던 방법도 있어서 그렇게 한번 성과 데이터를 만들어서 파생변수처럼 좀 썼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좀 재미삼아 있었던 방법들을 좀 삼성에서 실제 쓴다라고 해서 뭐 저도 재밌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도 여기 첨언 드리면 아까가 아니죠. 지난 회에 리더십 진단 이야기도 나오고 뭐 요인을 10가지 안 쓰고 4개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삼성, 그러니까 S사에서도 리더십 진단 같은 거 하거나 동료, 그러니까 피어 평가할 때 되게 심플하대요. 이 동료는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인가? 그리고 이 동료와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가? 요 2가지 질문으로 거의 피어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평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총 3개였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2개의 지표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성과라는 것도 아까 그 중앙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과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좋은 동료인가로도 평가할 수 있으니까, 기업마다 조직마다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측정하느냐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로서 일하기 좋냐랑 상사가 높게 평가하냐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다를 수 있죠. 뭐 방금 말씀하셨던 FA 같은 제도를 가상으로 규정을 해서 평가 때 사용한다던가는 굉장히 제가 들어도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금 이 사람 없으면 팀 성능이 안 나와라는 거를 팀장이 평가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쁘게 약간 게이미피케이션 해서 점수 주라 같이 해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S등급 인재 누구니라고 평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과거의 방식을 조금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론처럼 보이고, 대신 그게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피어 리뷰에서 간단한 질문들 같은 경우도 그 뭐지? 어떤 제품에 대한 실제 성능이나 제품의 효과, 이게 좋은 제품인가를 평가할 때 그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는가 갖다가 이제 브랜드 평가 지수 같은 걸 개발하는데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질문이 그런 관계적인 질문, 그 다음에 자기의 레퓨테이션을 실제로 써야 되는 형태의 질문들이 뭔가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HR에서도 비슷하게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갖고 신기했어요. 네, 그 NPS라고 추천 지수라고도 하는데, 네네. 제가 들었던 또 재밌는 사례는, 중앙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어떤 네. 모 기업이 그 야구단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재직했던 회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개개인의 성과라고 하면 야구로 치환하면 되게 분명하잖아요. 타율, 방어율, 뭐 OPS, WAR 이런 식으로 승리 기여도 같은 거 이렇게 치환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구단에 가가지고 그 선수들의 연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확인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구단이 선수들 연봉을 뭘로 측정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숨겨진 수식들이 있대요. 타율 뭐 곱하기 뭐 방어율 곱하기 승리 기여도 곱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업에 도입하려고 이것저것 조합을 해봤는데 참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조금 적용하기는 어려웠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중앙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특성을 퀀티파이, 계량화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이 모르겠어요. 유용할 것인가, 효율적인가, 왠지 뭔가 삼성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사람을 다 계량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어프로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야구는 좀 이렇게 분명한 지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분야니까 그런 식으로 심플한 방정식으로 평가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일반 업무하고는 또 좀 다르지 않겠어요? 스포츠 환경하고는. 그리고 야구도 어려운 게 타율이 높은 선수들이 많다고 우승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행동 지표들이 우승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건 또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건 가중치를 조정할 수라도 있죠. 근데 실제 업무 성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속성을 다 우리가 측정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니까 다르지 않을까요? 맥락이.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옛날에 저희 야구 데이터 다룰 때도 얘기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구 데이터라고 그게 잘 되는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데이터 분석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끝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으로 따져만 봐도 아까 그 다음에 회사에 도입이 잘 안 되더라. 라는 것들이 허들일 수 있을지언정. 왜냐면 이제 야구는 최소한 기록이라도 열심히 하지. 여기는 기록도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기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기록된 것도 믿기 어렵거나 베리에이션이 있거나 그 노이즈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더 힘든 것처럼 보이는 느낌인 거지. 이게 그 둘이 그런 식으로 다른 건가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근데 우리의 성과물 더 이익이 난 부분 보너스를 우리 어쨌든 사람들에 나눠주고 싶어라고 한 거를 소위 그냥 다 엠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는 걸 전제로 지금 누구에게 더 줄 거냐라는 걸 지금 평가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뭐라 그러면 좋지? 누구한테 더 주는 것이 공정한가? 공정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왜냐면 효율적인가? 이거 지금 이런 더 나은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다 등등의 데이터는 사실 대비여서 회사 내에서도 보통은 서로랑 공유하지 말아라라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보를 공유하지 않게 함으로써 공정하게끔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공정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 납득할 만한 무언가가 뭐가 있을까요? 혹은 무언가들이 연구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되게 어렵고 깊은 주제지만 최근 회사들에서 많이 하는 것들은 아마 조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연초에 본인들 목표치를 잡아놓고 거기에 얼만큼 밑에는가 그 상시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리더들이 확인하고 동료들이 확인을 해서 얼마나 잘 어치브먼트를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프로그레스를 인디엔드 얼마나 이렇게 달성했는가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컴pen세이션, 그러니까 보상들을 나눠주는 구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공정하다 혹은 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조금 비슷하고 있다 좀 더 다루겠지만 최근에 HR 데이터 분석 직무가 엄청 핫해요. 엄청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과급 어떻게 배분해 줄 건가를 지금 최근 또 다른 S사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성과급이 엄청 많은데 돈이 엄청 많을 버는데 야 우리 왜 성과급 이거 줘 니네 퀀티파이 그 계량화해서 다 설명해줘 방정식 이런 니즈가 있고 이거를 지금 한 프로젝트를 몇 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처럼 지금 회사들에서 모든 걸 다 증명하려고 하는 추세라 더 관심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박 박사님 말씀하신 성과에 대해서 공정한가 혹은 공평한가에 대한 인식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분명한 근거가 없이 해오던 방식대로 해왔던 거겠죠.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뭔가 좀 쌈박한 방법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시작들을 연구하는 시작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량화 부분도 어려우니까라는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암묵지로서, 그러니까 그 뭐 팀장이 어쨌든 공정해야겠지만, 쟤가 잘했어 이번에는 이런 느낌이 어쨌든 반영됐다고 치면 걔는 수식으로 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분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합의의 영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이제 조직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의사결정되는 좀 그런 분야가 아닐까 분석 자체보다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사실 심플하게 그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마지막 버전은 그 토스는 개개인의 성과급이 다르지 않고 n분의 1 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회사의 주인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10억을 벌었는데 10명이 회사의 총 인원이면 1억씩 나눠 갖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조직 구성원들이 엠빵을 수용한단 말이에요?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조인을 하는 거죠. 아 애초에 네네네. 조직 문화가 그렇다는 걸 알고 들어간다. 그리고 기본 급여가 워낙 높아요. 아 샤이닝 보너스도 있고 처음부터 그쵸. 지금 업계 상식금이라고 해야 할까? 그거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그쪽 연봉은 뭐 기본 그 직전 연봉으로 취급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특수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특히 요즘 세대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까 중앙님이 말씀하셨던 S사 경우에도 막 대표이사한테 그 증명하라고 막 이런 이야기까지 사원들이 메일을 쓰고 그랬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되게 영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차피 어떤 수식을 갖다 대도 공정하지 못할 바에는 n분의 1에서 우리 모두의 회사고 우리가 그 이뤄낸 성과들은 우리가 나눠 갖는다. 이렇게 접근하고 물론 거기가 평가제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하드하게 평가제도를 하고 있어서 3번 이제 그 삼진아웃 제도라고 해서 동료들이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일 못하겠다라고 3번 하면 퇴사를 실제로 당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조금 그게 바뀌었다고 듣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피플 애널리틱스가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최근에 어떤 기업들은 그걸 우회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방법인 것 같네요.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일까도 궁금하고, 그죠? 지금은 제 생각에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된 아직 회사가 아니잖아요, 토스가. 고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죠. 근데 이게 뭐 만약에 회사가 뭐 10년 된 이런 조직이 됐다. 뭐 조과장 옛날 다니던 회사처럼 그렇게 네. 오래됐다. 그럴 때는 과연 조직 구성원들이 수용할 것인가 하는 또 궁금증도 생기네요. 그 우리가 이제 직무성과 지표를 주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니까, 그죠? 회사니까 어떻게 하면 직무성과를 높일 건가, 이게 최대의 과제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말고 또 분석할 때 많이 타겟 변수로 삼게 되는 지표가 또 있을까요? 직무성과 외에? 직무성과 외에 많이 쓰는 것들이 조직 몰입 같은 거, 예를 들면 조직 진단을 하는데 구성원들이 조직 몰입을 추동하는 혹은 조직 몰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걸 조직 진단 혹은 조직 문화 진단 같은 데서도 많이 보고요. 그걸 이제 타겟 변수로는 인게이지먼트, 뭐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로 많이 치환해서 진단에서 쓰고 있기도 하고, 윤리 진단, 뭐 대시보드에서 컴플라이언스 지표들도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뭐 보는 것들은 한국 기업 맥락에서 대표님이 궁금해하는 거, 예. 그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떨어뜨리면 저희가 만들어야죠. 대표님이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이제 조직마다 다르니까 그때 맞는 걸 분석하시게 되는군요. 근데 조직 몰입은 결과적으로는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또 보는 거 아니에요? 조직 몰입을 해야,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조직 몰입이 직무 성과도 있지만 리텐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직 전반적인 스테이터스가 어떤지를 보고 싶어 하셔서 많이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몰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조직 몰입이 어떤 변수인가요? 애사심. 뭐 그렇게 그냥 보셔도 돼요. 내가 조직에 얼만큼 일체감을 갖는가, 조직이 얼마나 내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박 박사 표정이 안 좋은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과보다도 조직의 건강 같은 거죠. 뭐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가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느끼면서 일을 하는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치니까 근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그러니까 성과 외에 챙겨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박 박사는 왜 표정이 안 좋아? 아니, 조직 몰입이 높아지면 제가 회장님을 대신해 깜빵을 가겠습니다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좋다고? 아니, C레벨 입장에서는 완전 감사한 거 아니야? 그것도 되게 어려운 주제고 긴 대화인데, 사실은 조직 몰입이 높다라고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같아서요. 오히려 안 건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충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에 영향을 끼치죠. 조직 몰입이 너무 높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시장,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경쟁력을 많이 잃어버려요. 특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재직 중에 H사는 조직 일체감이 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 보상에 대한 개념이 아예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좀 가중하게 되거나. 말했잖아. 조직 폭력배가 된다니까. 그렇지. 그럼요.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아예 그래서 뭐 좋죠. 직원 입장에선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성과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다. 마이너스 성과도 이 회사에서는 없고요. 절대 급여가 깎이지 않아요. 매년 올라가면 올라갔지. 잘하시는 분도 아주 조금만 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건데, 그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몰입이.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니 뭐 당장 뭐 밑에 직원에게 폭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연장 근무 엄청나게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신 나뭐 물론 그분은 뭐지 조직 몰입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건 당연히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지만 아마 그 조직 몰입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금 질문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각각의 회사의 문화에 가까운 숫자이겠지만 그래도 좀 스윗 스팟 같은 범위가 있을까요? 보통 몇 점 정도로 평가하는 지표인가요? 그거는 어떠한 지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 건강을 볼 수도 있고, 조직 구성원들의 몰입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실 방법을 쓰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100점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그냥 대시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프로그레스를 보죠. 그리고 이제 뭐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어디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매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마 박 박사는 뭐 기준점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년 대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전년 우리가 옛날에 몇 점이었는데 올라갔어, 맞아요. 내려갔어 이거를 저는 이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럼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올라가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라는 걸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 인식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네. 보통은 이렇게 관리할 지표를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만 조직 구성원이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올리는 거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보단 나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맞아요. 거기에서 부정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일부에 저희가 얘기했던 신뢰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생깁니다. 구성원들이 어차피 이거 해도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으니 점수 그냥 높게 주자. 학습 효과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일어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매년 바꿔야 되면 또 관리가 안 된대. 그럼 관리가 안 되면 경영자분들은 전년 대비 뭐야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게 좀 이제 갈수록 딜레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지표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것 같아요. 평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평가하면 위에서 내려보내는 메시지가 너무 뻔하니까 다들 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럼 이 지표가 무의미해지고 이 이제 바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마 저희가 잠깐 논의했던 리더십 진단에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리더십 진단 분석해서 보고하는 업무를 제가 전에 회사에서 꽤 오래 했는데 어떤 대표님, 친한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만들어서 보고하는 리더십 진단 덕분에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바람직한 행동을 만들어주는 교정 효과는 생겼지만 리더십의 행동들의 다양성이 너무 없어졌다. 그럼 니네들이 생각할 땐 이게 맞냐? 왜냐하면 모든 리더들이 비슷한 행동들대로 다 수렴한다. 그랬을 때는 미래에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전 그게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직군별로 쪼개고 산업별로 쪼개고 리더 역할마다 쪼개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게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진단이라는 것들도.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게 다양성을 줄여버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거군요. 베리에이션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 만든다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바나나가 전 세계 한 종밖에 없어가지고 걔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한 리더십 모델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거기에 맞추는 평가를 하고 모든 사람을 그쪽으로 유도하면 세상이 변하면 다 죽는 거죠. 그 기업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다양성을 조금 그 권장하고 그 다양성 안에서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진단, 측정, 모델 이런 것들은 한쪽 방향으로 미는 경향이 있어서 좀 위험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늘 들었는데 주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공감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게 아마 관리자분들은 관리할 때 편의성을 얘기하지만 실제 현업에 있는 한국적 특성인 것 같아요. 총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현업에 있는 CEO분들이 그 밑에 있는 상무 부사장급들을 소위 말하면 부리고 매니지할 때는 꽤 큰 문제인가 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좀 꽤 크지 않나. 최근에 리더십 진단을 보면 항상 그 생각부터 듭니다. 전 사실. 그 저희 회사에 그 심리학과 출신의 사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심리학과지만 뇌 MRI 촬영 같은 걸로 연구를 하셨거든요. 심리학까지만이 아니라 원래 심리학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중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약간 임상심리 이런 쪽만 좀 알고 있어가지고. 그 중환님 그 가타카 영화 보셨어요? 가타카.
영화는 잘 모릅니다. 네네. 가타카 영화 보면 이제 피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몇 살에 죽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결혼하면 애를 몇 낳을지, 어떤 병에 걸릴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그런 유전자 검사. 미래 세계를 상상하는 상상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피플 애널리틱스 뭐 데이터 분석하고 있는데 입사 지원서 안 내도 된다. 그냥 피 하나 찍어서 내면 네가 여기 와서 리더십이 어느 정도 될지, 어떤 업무를 맡겨야 제일 성과가 잘 날지, 네가 마케팅을 잘할지, 영업을 잘할지 우린 다 알고 있어. 혹시 나중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 대신에 유전자 검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은 굉장히 가변적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본인들을 바꿔나가는 전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강의 때 많이 쓰는 조직 내에서의 이 사람들의 행동은 개인들의 특성이 설명할 수 있는 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시스템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전자 요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려고 해도 그 30%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70%를 못 쓰므로 의미 없지 않을까, 혹은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는데, 책 중에 사람일까 상황일까라는 책을 보시면 사람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것들도 영향을 많이 받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피플 애널리틱스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개인적으로 치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HR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듭니다. 아, 지금 답정너 하신 거예요? 응? 지금 답정너 하신 거예요? 뭐 하면 안 돼? 아니 저도 유전자 검사가 그 인사선발에 도입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일단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이고요. 왜냐면 타고난 걸로 그 개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가지고 선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인종 가지고 하거나 피부 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AI 검사 같은 것도 지능 검사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얼마나 밝게 웃는지 뭐 이런 표정 같은 것도 본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그럴 소지가 있네. 그럼 소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건 타고난 거잖아요. 예, 타고난 지능 거잖아요. 검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노력하면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피도 열심히 노력하면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엉망이구만. 뭘 바꿔요? 더 묽게 만들 수 있잖아. 피는 노력하면. 자, 여기 편집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아무튼 그게 네. 실제로 가능해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연구들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간접차별이라 그래서 채용에서 뭐 김 팀장님이나 그 박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타고난 요인들이 차별적 영향을 끼치는가.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가 성격과 지능 검사가 성별에 따라 차별 효과가 있는가를 봤는데 있다고 나오거든요. 있죠. 예, 당연히 있는데 그건 사실은 저희 김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 요소예요. 법적으로 직접 차별, 간접 차별을 나누는데 직접 차별에는 걸리는데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이슈들도 같이 있어서 아마 좀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또 미국에서 또 많이 되고 있어서 데이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선발 도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 참 신기하게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인간으로서 30%를 억지로 어떻게 알아내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게 효과적이나 한가? 차라리 70%를 잘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의 입장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좋은 사람 선발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뽑는다거나 일부러 다양성을 뭐 고려해서 뽑는다고 해서 그게 문화적으로 잘 맞기나 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게 아마 예측 분석이라는 분석 얘기로 좀 돌아오면 사실 예측 분석하고 좀 전 맥을 다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회사들마다 가장 많이 관심들을 보이는 게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 이런 예측 분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신데 저는 매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는 게 그 예측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퍼센트로 예측 능력이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미래에 이만큼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PA, 그러니까 HR 어널리틱스라거나 PA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리포트를 해요.
그리고 그게 의사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최근엔 되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델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조직에는 그 개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되게 다이내믹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 대표적으로 뭐 임원 포지션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음, 산업 특성에 따라서 뭐 전에 회사지만 전에 회사는 산업이 안 좋으니까 임원 수를 드라마틱하게 줄여야 됐어요. 아무리 개인 성과가 좋더라도. 음. 그렇다라고 하면 산업의 특성을 받고 기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음, 그냥 참고 지표 그렇지. 정도만 쓰면 되지. 음, 그게 수치화돼서 그럼 내년엔 이 사람의 레디니스가 70%야. 이렇게 퀀티파이 하는 건 개인적으로 음, 의미는 있습니다. 되게 좋은 데이터하고 분석인데 그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한다? 그게 과학적 의사결정이다라는 동의하진 않는 것 음. 같아요. 아니 그 하긴 모델이 만들어온 예측값은 다른 모든 변수가 다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그쵸, 다른 변수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데 뭐 그 그쵸. 지표만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요즘에 그래도 핫한 게 머신러닝이잖아요. HR 분야에도 어떻게든 이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해 보려고 다들 막 이렇게 관심들을 갖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어, 부정적이기보다는 머신러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아,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스티븐하고도 최근 여러 연구 논문들을 쓰고 있는데 스티븐이 통계를 이제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가 21개 정도 있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 통계와 데이터하는 교수들이 다 모여서 예측 대회를 했대요. 그리고 네. 온갖 머신러닝과 예측 분석들을 다 쓴 팀들보다 82세의 수학 교수님이 1등을 했답니다. 그분은 전통적인 회계 모델을 써서 그 예측자들을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괜찮은 모델들을 잘 찾아서 회계 단순 회계로 그걸 풀었다, 다중 회계로 그냥 풀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모든 거를 머신이 다 풀어준다라는 그 어썸션 자체를 부정하는 거지. 음, 이 사람 자체가 의미가 없다. 머신이 다 분석해줄 거다. 이거는 좀 되게 위험 음. 발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무슨 도깨비방망이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음,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논문을 제출할 것도 예측 모델에 대한 튜토리얼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건 뭐 홍보는 전혀 아니고요. 그 워낙 예측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R을 가지고 예측 튜토리얼 하나 썼는데 일부러 이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더 잘하시는 저보다 랜덤 포레스트랑 단순 회계랑 몇 가지를 가지고 예측력을 비교한 다음에 어, 저희가 주려고 했던 함의는 뭐 머신러닝의 복잡한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사람들이 고르는 좋은 프리딕터들을 가지고 회계를 봐도 충분히 예측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인플리케이션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 HR 분야에서 머신러닝을 써갖고 다 수치들이 나오면 좋을 거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회사들에서 그런 시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음. 근데 이 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불편해하는 걸까요? 어, 왜냐면 뭐 계량을 하시거나 분석하거나 숫자로 나왔으면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경영자분들도 아, 그걸 원해요. 사실은 저도 매번 할당되는 과제들이 그냥 쿼티파이에서 숫자로 갖고 하지 네가 뭔데 맥락 설명 이런 거니까 이제 아, 분석하는 사람 혹은 이걸 해석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딜레마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 전체에 대한 인생과 맥락을 없이 이 데이터 하나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것인가? 그게 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 그게 어 뭐지? 그 모델을 얼마나 믿을 거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 주식 예측을 할 거예요. 근데 모델을 써요. 데이터만 모아서. 아니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 몸소 느껴. 그러고서는 평가를 해보는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잘못, 회사가 성장할 거야. 아니면 떨어질 거야. 라는 평가에 내가 잘못하면 죽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걸 써보겠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절대로 모델 안 쓸 것 같아요. 당연히 다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일일이 다 느껴보고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고 이런 걸 하고 나서야 아 얘네는 더 이 산업계에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이 데이터로 좋은 예측 결과물을 내놓을 수야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변수들이 정말 모든 이 현실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대표값으로서 동작하는가 또 문제고, 그 다음에 Y값인 그 예측해야 되는 값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HR의 성과라는 평가 과정에서조차도 그게 정말 불변하는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값인가 조차도 회의적인 상황에서 모델을 갖고 인사평가의 행동에 근거하는 데이터로 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이런 머신러닝이 굉장히 잘 작동하는 건 Y값의 라벨 데이터가 바이어스가 있거나 노이즈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애들일 때 잘 동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적인 요소를 고려해 보면 HR에서는 이건 참고 모델로만 써야지 이걸 진짜 의사결정할 때 그 근거 데이터로 쓴다고 이러면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요. 저 바로 해도 됩니까? 네네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람을 선발하고 핵심 인재를 가려내고 사람을 배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험이나 직관이나 이런 거에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대안으로서 분석이나 데이터나 혹은 머신러닝, AI까지 이렇게 끝까지 갔던 거고, 저는 중앙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이런 쪽으로 치중돼 있지 않으셔서 저는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배웠다고 그게 만능의 도구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좀 중심을 잡으시려는 노력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가고 있냐, 전 한번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튕겨져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망해보고. 우려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쵸. 현실적인 어떤 벽에 부딪히고 나서 다시 조금씩은 너무 방법론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적인 방법론과 회귀 분석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데이터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오기 위해서 극단으로 가는 어떤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궁금하니까. 안 가면 계속 가고 싶어 해. 한번 그러니까요. 가야 돼. 예.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자기가 체감하기 전까지는 그죠?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렇죠.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뭘 쓸지는 그때 가서 이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 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이 가면 다 가야 돼요. 우리나라 특성상. SK 가야 되고 현대 가야 돼요. 네. 참 되게 슬픈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봤으면 다르게 해야지라는 학습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쟤 한다고?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쟤 한다고? 안 되네는 안 보고 해야지 이러고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지. 안 하고 버티기에는. 근데 박 박사, 이건 마치 HR은 네. 제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지만 깊이가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예. 답을 모르는. 한 명이 낮은 어떤 수심으로 잘 건너가면 다른 데를 딛고 싶지 않은 거야. 그냥 일단 저 사람이 갔던 데로 한 번은 가줘야 내가 물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최악을 피할 정도로만 그치. 하는 거구나. 개발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HR은 잘 돼도 티가 나지 않고 잘 못 되면 박살 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나 맞아요. 뭐 개발 같은 경우는 시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걸 근데 HR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그래요? 예. 사업 개발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하면서 왜 개선해서 하려고 안 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을 회피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 사람은 보수적으로 가는가 뭐 이런 거랑도 관련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예. 뭐 HR 분야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기도 네, 하네요. HR이 좀 유난히 사람 데이터니까 그런 느낌은 들죠. 예, 더 조심스러우니까. 그렇죠. 한마디만 더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이중학 님이 스티븐 김님과 함께 쓰신 책을 많이 사보셔라,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시지 않고. 네, 데이터로 보는 인사 이야기. 그쵸. 리더와 CEO가 챌린지를 해도 그 안에서 현명한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의 저자인 김 팀장이 추천하는 그쵸. 플랜 B 디자인에서 나온 데이터로 보는 인사 이야기. 이런 걸 해야지 이 양반들아. 나 진짜.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 아니야.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네요. 촌스럽게. 그 중앙님 이제 앞에 그 비정형 데이터도 관심이 많다 그런 얘기 주셨는데 그리고 그래서 책에 토픽 모델링도 소개를 하셨다고 했고요. 이런 건 네.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또 왜 요즘에 관심 많이 받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떻게 쓰는지는 영호님의 책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 그 토픽 모델링이라는 분석은 하나의 예시인 것 같고요. 비정형 데이터가 워낙 조직 내에 산재돼 있고 진단 데이터에 대한 조직 내의 신뢰가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바람직성, 내가 얼마든지 진단은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학습해서 바꿀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진단 데이터에 대한 좀 회의, 불신이 좀 있어서 비정형 데이터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최근에 관련된 연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더 좀 쓰이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곧 출판이 될 S사의 경영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토픽 모델링을 김성준 교수께서 쓰시기도 했고 저도 최근에 코비드-19 전과 후의 리더십 차이를 토픽 모델링으로 좀 차이 분석을 해서 곧 논문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하면 이제 과거에는 코비드-19 전에 진단으로 했을 때에 대한 리더십과 텍스트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썼을 때에 대한 응답치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베이만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것들을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면 찾아낼 수 있다. 뭐 그런 거겠군요. 그쵸. 서베이로는 아무래도 연구 설계자의 주관들과 의도가 많이 개입되고 두 번째로는 응답자들의 의지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약간 학습된 응답들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저는 하나만 뽑으라면 머신러닝보다 사실 비정형 데이터인 것 같아요. 요즘 다 그래요? 그쪽 얘기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연구 레벨에서 말고 HR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또 이런 비정 데이터들이 쓰일 수 있을까요? 저는 전에 회사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쓸 때 했었고요. 예를 들면 그래요? 기존에는 뭐 저희가 리더십 진단,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정해진 모델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근데 코비드-19 이후에는 리더십 어떤 리더를 우리가 더 선발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층에서는 그래 이게 좋아하시죠. 데이터로 이런 게 얘기했다고 라고 해서 좀 한번 스몰 석세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박 박사도 비슷한 생각 할 것 같긴 한데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아직은 네, 동의합니다. 우리가 신뢰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중앙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제한점은 있겠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가 데이터 일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인사행정 정보 제한, 접근에 대한 제한 이슈가 있고 진단, 인터뷰에 대한 것, 경영층에서 신뢰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주관도 많이 반영되고 한계점들이 있지만 비정형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치화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출력된 느낌적인 느낌까지만 비교 분석하는 걸 진행하시나요? 일단 최근에 했던 거는 토픽 모델링, 구조적 토픽 모델링으로만 봤을 때는 거기서 리그레이션 회계까지 걸어서 뭐 이직에 진짜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들도 수치화해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로 좀 토픽 모델링이나 이런 텍스트 분석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좀 보완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론들까지 이제 동원을 하시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낫겠네요. 그냥 분류만 하고 그치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결과 변수를 하나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Y에 대한 거를 지정을 해놓고 연동을 시켜버리면 윗분들의 표현 리더분들도 좀 괜찮게 생각하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그쵸. 갖고 가도 사실은 데이터 분석입니다 하면 당연히 좋아는 하세요. 근데 이제 연구자로서의 그런 어드밴스를 생각하면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들은 좀 뭐랄까 신기한 진짜 빅데이터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걸까요? 엄청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한다. 저희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회사들에서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으셔서
예, 그것도 지금 하나 또 논문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튜토리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HR 분석의 미래랄까? 앞으로는 어디로 갈까?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된 기술이 계속 좀 발전해 나갈 거다, 현장에서 많이 더 쓰일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거, 물론 머신러닝을 써서도 많이 쓰겠지만, HR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예측에 대한 것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좀 핫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저형 데이터에서의 단점이라면 사실 사람들한테서 취득해내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HR 분석 데이터 소스로서의 기업들은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말들이 많은 그런 회사에 계셔서 지금 얘기들을 하는 정도의 맥락으로 전 들리는데, 그렇다면 조금 작은 회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이게 왜 질문이 생기냐면, 어, 결국에는 큰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들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전에도 저 매번 느꼈는데. 근데 좀, 음,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라는 건 결국엔 큰 기업들 위주의 관심사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로 얘를 작은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혹은 아니면 작은 기업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지 정도가 조금 더 궁금증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100명 언더의 회사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모두 서베이를 돌린다고 이 사람들이 다 친절하게 뭐 다 글을 써주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리고 그 정도라면 아예 그냥 다 읽어버리고 말지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되게 좋은 포인트신 것 같고 저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관련해서도 받았었는데요. 비정형 데이터를 작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려는 노력,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축적하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슬랙이라든지 퍼포먼스에 대한 그 측정이라든지 피드백 데이터들이 비정형으로 생각보다 많이 작은 회사들도 남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면 꽤 괜찮은 데이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스타트업 같은 데 가서 보면 생각보다 꽤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네요. 이메일 커뮤니케이션만 해도 사실은 마이닝 해볼 만한 텍스트 자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음, 좀 잘 뜯어보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면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그게 또 빅브라더 문제로 넘어가야 되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음. 알겠습니다. 그 중현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에 HR 분석 직무가 되게 핫하다,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방송 듣고 조과장한테 문이메일 보낸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쪽 분야에서 좀 일하고 싶은데 뭘 준비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예.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앞으로는 좀 이런 분야가 성장할 것 같으니 공부를 할 땐 이런 걸 공부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마도 중앙님이 현장에서 HR 분석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선발하는 일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을 보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거를 답변을 하려고 최근에 제가 연구만 한 사람은 아닌데 그 링크드인에서 1,500개 정도 데이터 크롤링을 해갖고 전 세계에 아, 있는 피플 애널리틱스에 대한 직무 분석 잡 디스크립션을 오, 크롤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나왔던 논문 하나가 그 30명 정도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무엇이 그런 피플 애널리틱스를 할 때 필요한 역량이나를 뽑았고 저희는 데이터로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뽑았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비즈니스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의외로 그 잡 디스크립션만 봤을 때요. 물론 이거를 저희가 분석 기술이 아니고. 분석 기술로 가면 또 다른 얘기인데 그냥 잡 디스크립션에서의 그 출연 비율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즈니스와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고요. 두 어, 번째가 통계에 대한 지식들, 그 세 번째로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 네 번째로가 뭐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HR 어널틱스 생각 있으신 분들께 꼭 얘기 드리는 게 데이터도 좋은데 사람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하려고 해야 된다. 두 번째 통계에 대한 이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난번에 피셔박님 그때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통계를 코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인 통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소위 말하면 이 분석 결과를 잘 해석해서 조직 내에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엑셀이 됐건 R이 됐든 파이썬이 됐든 분석 패키지나 툴에 대한 것들은 따라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사람에 대한 이해, 통계에 대한 거 그리고 분석 방법론에 대한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서 통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 최근에 각광받는 머신러닝 모델링을 다 포함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전통적인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티븐과 항상 얘기하는 건 회귀 분석까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다. 아, 회계 분석까지. 예, 근데 다만 회귀 분석을 물론 머신러닝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네. 건 그 회귀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어썸션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정규성이라든지 다중공석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 없이 그냥 분석해서 돌리고 나오면 그게 결과인 것처럼 해석해서 공유하는 문제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좀 그런 통계에 대한 이해도 좀 해야 되지 않나. 회귀 분석 정도.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통계학 지식이 좀 탄탄한지를 보는 거군요. 막 핫한 기술들을 아느냐 보다도. 네, 근데 이제 물론 머신러닝을 제대로 분석하면 좋겠죠. 딥러닝까지 하고 그러면 당연히 좋겠는데 그럴 만한 분들이 왜 HR에서 일할까? 또 그런 사실 반대 질문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석에 대한 퀄리티가 요구되는 수준도 높지 않고 그런 분들이 HR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 직장에서 DT 업무할 때 데이터 하시는 분들과 AI 하시는 분들 팀업으로 했는데 끌고 올라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HR 돈이 뭐가 되냐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도 뭐 생각이 드는 게 데이터의 특성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도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맞아요. 모델이 효과를 보려면 데이터가 정말로 많아야 되고 그쵸. 변수도 정말 많아야 되고 또 중요한 전제가 그 지표들을 다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을 만들려면. 근데 그런 맞아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을 쓰는 게 단별량 분석도 하고 이런 게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거는 뭐 개인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뭐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죠? 사람에 대한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 이런 표현들이 디스크립션에 많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죠. 회사를 다니면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일반적인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최근에 이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론이 지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조직과 사람을 이해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인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저희 조 과장님 잘 아시는 어승수 매니저님이나 김성준 교수님이나 최근에 많이 하는 얘기들은 그런 이론적인 배경도 많이 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약하면 회사 다니면서 공부해라. 아니 그거는 신입사원이 될 분들한테는 이게 힘든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회사만 다녀서도 안 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경험과 지식을 쌓아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런 쌀로 밥 짓는 얘기하지 말고. 그거는 맞는데 신입사원 분들께는 우선순위를 따지라 그러면 저 같으면 소위 지금 뭐 이론에 대한 얘기 제가 아무리 해봤자 윗분들이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 분석에 대한 좀 툴 잘 쓰는 분들 요즘 뽑으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공부하시고 조직에 와서 조직 맥락을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저도 추천한 지금 7권 접혀 있는데 추천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요즘 후배들도 많이 키우고 논문도 같이 쓰고 있고 분석도 하면서 하나씩 키우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커리큘럼이 없어서 아마 조만간 그거를 좀 콜라보로 만들어서 오픈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도 좀 다뤄봤고 툴에도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은 얼른 뽑아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건가요? 아 진짜 없습니다. 그래요? 많이 없고 특히 HR 쪽에 관심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김 팀장 책으로 공부한 사람 중에 HR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없나 보네. 갑자기 이렇게 갑분싸를 미안합니다. 아니 타격이 있는 얘기를 하든가 반응을 못 해주겠네. 당신 책이 좋은데 네. 좀 더 HR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네. 기회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멍은 여기 있다, 그죠? 그럼요. 구멍이요? 네. 들어갈 구멍. 기회 기회. 기회라고 해야지. 단어 선택이 갑자기 이렇게 됐어. 알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네,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또 어떤 생각들 들었는지 우리 멤버들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박사님 어떠셨나요? 네, 역시 그 분야에 대한 특성이 많이 느껴지는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가 고고학에 관련된 얘기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많이 느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제 데이터 분석계의 고고학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HR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심지어 추정해야 되고 그걸 갖다 쓰기 너무 어려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데이터가 많거나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법들이 더 힘을 쓰기가 좀 어렵고 조금 더 사람의 직관과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직접 하는 피드백을 굉장히 긴밀하게 해야 되는 기법들이 조금 더 유용하게 동작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왔는데 툴 쪽인 공부를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이 좀 많이 가고 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로 가는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빨리 작은 데라도 먼저 취업하는 게 오히려 도움되는 방법이지 않나 라는 나이브한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어 사실 그 선입견으로는 그렇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더 올라가지 못해 이런 선입견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방법을 추천드리긴 애매합니다만 그런 길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이나 외부 활동 등도 약간은 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무언가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랑 함께하는 외부 활동들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그런 데서 좀 간접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선배들을 만나서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뭐 툴에 대한 공부는 사실 원론적인 이론이나 분석에 대한 요구나 욕구가 자기 스스로에게 있으면 툴은 사실 자연스럽게 공부되어지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툴을 화려하게 사용하는 것도 물론 신입사원을 지망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네, 어, 우리 또 조과장 얘기 들어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와서 구박 많이 당한 것 같은데. 그니까 말이에요. 아, 아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 멘트들이 왜 그랬을까? 아니 되게 구박하고 싶더라고. 야, 내가 다시 나오나 봐라. 어렵게 불러놓고 말이에요. 저도 아 진짜. 일단은 그 영광이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왜냐하면 그 중앙님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와 HR 분야에서 정말 그 오랫동안 꾸준하게 공부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회사 업무도 하시고 이런 거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육아도 하시면서 중앙님 페이스북을 보면 어제보다 성장하려는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엇에 진심인 사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아는 한 HR과 데이터에 가장 진심인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데이터로 이제 인사를 이제 업무하는 법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배우시고 또 이 분야가 활성화되려면 많은 분들이 이 분야에서 학습을 하시고 또 기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님과 같은 좋은 리더분들이 많으시니까 다 같이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이상한 드립을 많이 쳐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쟤는 뭔데 이렇게 와서 나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저는 원래 나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새삼스러울 건 없다. 그렇지. 네. 네, 오늘 함께하신 중앙님 어떠셨는지, 네, 혹시 또 마무리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이런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이었고요. 워낙 저희 그 조과장님 제가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박 박사님 항상 이제 들으면서 저분 어떻게 저렇게 말씀 잘할까 데이터 하시는 분이 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질의응답하면서 그 깊이에도 좀 놀랐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제 선생님인 영우님 책 항상 옆에 놓고 공부하는 분인데 이렇게 교류할 수 있어서 더불어서 영광이자 되게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많이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HR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가 앞으로 발전할 거는 분명하다. 왜냐면 이게 뭐 아직 안 해본 게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찾게 될 거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앞으로 재밌는 일들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두 회차 동안에 중앙님이랑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역시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좋은 공부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중앙님을 모셔가지고 최근 연구 성과도 좀 들어보고 현장의 뒷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걸 좀 실토하시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들었습니다. 아, 김 팀장 욕심 많아. 시리즈로 한 10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고맙습니다. 주고받는 게 확실하시네요. 아, 그럼요. 네, 데이터를 보는 인사 이야기, 플랜 B 디자인에서 나왔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회차 동안 주영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데이터 홀릭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데이터 홀릭은 더 재밌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